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8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추위가 매섭습니다. 평창과 횡성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도까지 떨어졌고요. 원주 영하 6도, 영월 영하 8도로 출발했는데요. 하늘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장기간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풍특보도 발효 중이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맑겠지만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요. 금요일에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명륜 종합사회복지관 주최로 원주시 다양한 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원주시청 어린이집도 참여기관 중 한 곳입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 영월 횡성에 이어 오늘 평창군의 신년계획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만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인터뷰 일정을 17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1월 8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횡성 지역 찾아가는 방문 진료 사업이 확대 추진되는 등 노인 의료 통합 돌봄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횡성군과 횡성 느티나무 한의원은 어제 군청에서 찾아가는 방문 진료 사업 확대를 위한 장기 요양 재택의료센터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날 협약으로 대상자에게 방문 진료와 간호 서비스, 상담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게 됩니다. 방문 진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읍면 통합돌봄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통합지원 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설 연휴 추모공원의 원활한 성묘를 위해 추모실 사전 예약과 온라인 성묘 이용을 권고했습니다. 사전 예약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 온라인 성묘는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고인명 검색 후 차례상 헌화 추모의 글을 남겨 추모하면 되는데요. 봉안당 내 재래물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의 반입과 섭취를 금지하고 사전 예약한 유가족에 한해 추모실 내에서 과일과 포, 주류만을 이용한 간단한 재래가 허용됩니다. 평창군이 지난해 재해 예방사업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군은 어제 재해 예방사업 기관장 관심도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풍수의 생활권, 급경사지 정비, 스마트 계측관리, 소하천 정비 등 재해 예방사업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수지자체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온마을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원주시청 어린이집도 참여하며 아이들이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 온기동행은 어떤 활동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인 온기동행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죠. 명륜 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하면서 지역 내 25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요즘 이런 기후현상에는 이상기후현상에는 유독 큰 영향을 받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방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사는 온돌이 필요한 어르신과 또 재해 시 이동이 어려운 어린이와 약자 등인데요. 이상기후가 심각해질수록 냉난방비가 올라갈 텐데 또 저소득층 주민은 더
대응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역 내 기관과 단체가 앞장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실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건데요.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에서 종이컵 대신 텀블러 쓰기, 일회용품 줄이기 이러한 실천을 하는 건데요. 네. 이 프로젝트의 참여기관인 한국숲유치원협회 원주분의 원주시청 어린이집의 변순여 원장에게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유 지원해 주신 것을 아이들이랑 같이 시간에 먹은 후에 아이들이 직접 이제 세척을 하고 또 선생님의 도움으로 찢어서 말리고 이제 모아놨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모아지면 그걸 행정복지센터에 갖다 주면 휴지로 교환을 해줘요. 재활용 휴지로. 이제 그 휴지를 모아놨다가 저희가 연말이면 한국숲유치원협회 원주분의 회원 기관이 다 같이 모여서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또 필요한 분들께 그 휴지를 나눠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했고요. 지역사회에 필요한 분들께 함께 나눠 쓰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우유팩을 재활용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휴지로 교환을 하고 이 휴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기부를 하는 거네요. 네. 네, 또 사소한 실천을 통해서 탄소 감축에 참여하고 있군요. 네. 아이들에게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걸 교육하기 위해서 시작된 활동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도 이런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고요. 또 지난 12월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아이들이 직접 키링을 만들고 이 키링을 판매해서 판매금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활동이 진행됐는데요. 아이들에게 활동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재밌고 다른 사람이 이걸 사가가지고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기부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겨울에 관련된 거나 뭐 그런 거 만들었어요. 눈사람이나 크리스마스 트리나 루돌프나 산타 할아버지 그런 거 그렸어요. 겨울에 추운 겨울에 사람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어가지고 뿌듯하고 좋았어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기부된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네, 복지관에 모인 기부금은 난방비의 부담이 큰 지역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고효율 냉난방기를 가정에 구입해서 배급하기도 하고요. 네. 또 곧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인 지구상점이 개소하는데요. 이곳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 지원 활동을 하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기부금 활용과 또 앞으로 온기동행 프로젝트의 운영 계획에 관해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최미정 사회복지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 온마을 기후위기 대응 동행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협력기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서요. 기후위기 돌봄 이웃분들을 지원하고 결국 지역사회의 기후위기를 좀 대응하는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혹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난방비 부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각 가정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의견들을 온기동행 협력기관 실무자분들과 대표자분들께 어떻게 기금들이 잘 사용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천이 무엇인지 논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서 탄소 중립에 다가가고 또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온기동행 프로젝트는 올해도 이어집니다. 뜻이 있는 기관, 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주시청 어린이집의 온기동행 프로젝트 참여 소식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42분 앞두고 있습니다. 세금과 복지, 교통, 교육 등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2025년 새해에 새롭게 바뀌거나 시행되는데요. 정별림 변호사와 함께 2025년에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양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 먼저 무엇보다 육아휴직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데요. 2025년 육아휴직 제도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급여가 인상되는 것과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중간 3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후반 6개월은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사후에 돈이 지급되었는데요. 이런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돼서 급여 100%를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기 때문에 휴직 중에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데 통상 임금 100% 한도 내에서 매월 50만 원씩 증가가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도 더 쉬워지는데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신청 후에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만약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다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관에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아동수당이 확대 지급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동수당을 아이 한 명당 월 10만 원을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지급을 하였는데요. 기존에는 만 7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만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의 아이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가정의 아동수당이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기존의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만 8세까지 연장이 됩니다. 아동수당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되는데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가 됩니다. 또 그동안 정부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중위소득 120에서 150% 해당 구간과 초등학교 취약 아동 가구의 정부 지원 비율도 상향돼서 서비스 이용 부담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 정부 지원 가구 수도 24년에 11만 가구에서 25년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될 예정이고 아이 돌봄 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 돌봄이 처우도 또 개선이 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당 돌봄 수단을 24년 11,630원에서 25년 12,180원으로 4.7% 인상하고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 강도가 높은 0세에서 2세까지 영아를 돌보는 경우 영아 돌봄 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해서 영아 가정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동수당이 확대 지급된다는 내용이었고요. 또 교육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대학 등록금 지원과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대학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과 연계해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대폭 확대돼서 전체 대학생의 75%가 수혜 대상이 됩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9구간 이하의 대학생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지원 구간별 차등으로 연간 100만 원에서 최대 등록금 전액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입학할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고3 학생, 재수생 등 입학 예정자도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명유아에게 지원하는 어린이집 입학 지원금도 그 대상이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되는데요. 입학 지원금은 10만 5천 원이 지급됩니다. 또 교육기회 확대와 비용 경감을 목표로 교육 분야에도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죠? 네, 이 바로 고교 학점제인데요. 이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대학처럼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학점을 이수하고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을 지향해서 다양한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흥미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교육에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도입에 따라서 내신 평가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우선 기존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행하며 내신 시험에 논술, 서술형 평가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 이후에 대입 제도도 변화되는데요. 2028학년도 수능은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통합형 수능 체제로 개편됩니다.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모든 학생이 동일한 통합형 수능 체제로 개편이 되고요. 탐구 영역도 18개 중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변경되고 평가 방식도 상대평가, 절대평가 방식으로 혼용됩니다. 예, 교육 분야 관련해서 변화되는 제도 살펴봤고요. 자, 새해에 드디어 최저시급이 10,000원을 넘었습니다. 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의 일인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이었는데 예. 올해부터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고려해서 작년 대비 1.7% 인상된 최저시급 1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 1급은 82,240원이고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 보면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서 월 환산급여는 약 96,270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은 무효이고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어서 경제 분야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2025년에는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대출이나 세금 관련 주요 제도가 대폭 개편돼서 납세자들에게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임대차 제도, 세제 혜택 등 부동산 정책에서 큰 변화가 예정된 해입니다. 이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조정하면서 이루어진 변화인데요. 네. 먼저 디딤톨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기존 1.2에서 1.4%였는데 0.6에서 0.7%로 인하되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0.6에서 0.8%에서 0.4%로 인하됩니다. 이 세제 혜택도 확대되는데요. 1주택자의 경우에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신규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 기수도권 미분양 주택 중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도 동일 혜택이 적용됩니다. 더불어 20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규정이 유예되는데요. 소형 신축 및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도 2027년 말까지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임대차 제도의 경우에 기존의 임대료 인상 제한 5%를 유지하는 임대인에게 2년 거주 요건을 인정해주는 혜택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을 하고요. 소상공인의 임대료로 인한 건물주에게 최대 70%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제도가 2025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네. 또 혼인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되는데요.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50만 원의 세액 공제가 신설됩니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주택청약저축 소득 공제 적용 대상을 배우자에게까지 확대를 하거든요.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간이 연장되는 부분 또 신설되는 부분 등등을 아주 세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복지제도 가운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기초연금 지급액이 상향됐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기초연금이란 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연금제도인데요. 네.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 어르신께 지급되는데 2025년부터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부부 가구 월 364만 8천 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작년 대비 7%가 인상된 것입니다. 실수령 금액을 보면 홀로 사는 단독 가구라면 34만 3,510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 가구는 최대 54만 9,6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단독 가구 34만 4,810원에서 2.6%가 인상된 금액인데요.
기초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인상되고 있고 정부는 2028년까지 40만 원가량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기초연금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또 전기차 보급률 증가에 맞춰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예정이라고요? 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완속, 급속 충전기 보급에 총 6,18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네. 이 중 상당 부분이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 할당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기존 충전기와 달리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충전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까지 발전시킬 수 있어서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스마트 제어 충전기 7만 1000기 보급에 2,130억 원, 노후 충전기 교체용 2만 기에 3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특히 그간 하향세를 보였던 완속 충전기 대당 지원 단가도 상향될 전망이어서 전기차 충전기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크다고 합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5월 15일부터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수소 연료 충전소 주변에 높게 쌓으면 충전소 설치를 위한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돼서 도심에 수소 연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네. 종전에는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최소 12m에서 30m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돼서 도심에는 설치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예. 그런데 수소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도심에서도 수소 연료 충전소가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폭발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네, 또 건강과 의료 제도의 변화도 살펴봐야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국민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다른 경년제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2025년 국가검진 대상자는 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입니다. 올해 변경되는 제도는 국가건강검진 관련 내용인데요. 올해부터 56세 대상으로 C형 간염 검사가 도입됩니다. 이 C형 간염은 간 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질환임에도 그동안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네. 올해부터는 56세를 대상으로 생애 1회 국가검진을 통해서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54세, 66세 여성에게 진행했던 골다공증 검사를 올해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해서 총 3회 검사를 실시합니다. 올해부터 국가검진의 골다공증 검사가 60세 여성까지 확대되면서 조기 발견 및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국가건강검진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 즉 우울증 검사는 10년 주기로 진행되었지만 올해부터는 20세에서 34세의 청년은 2년 주기로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또 올해 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될 예정이라는데 이 사용에 대한 세부 규정들은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네, 1968년 실물 주민등록증이 최초로 발급된 이래 56년 만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증법 개정안에 따라서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요. 또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한 대에만 발급 가능하고요.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서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 또 일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4일제가 시범 도입된다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 제도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업무 효율성을 확장하기 위한 변화로 이해됩니다. 주 4, 5일제와
주 35시간제 이 두 가지를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노사 합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지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노사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주 4.5일제는 주 격 4일제와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네. 주 4일제의 경우에는 월화수목 근무, 금토일 휴무, 다음 주 5일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네,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2025년도에 변화를 가져올 예정인데요. 오늘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별림 변호사였고요. 오늘 순서 마칩니다. 내일 아침에 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